안녕하세요. 부기닐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입니다. 지은이, 가바사와 시온,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 1965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태어났다. 1991년 삿포로 의과대학교 졸업 후 2004년부터 세계적 명성의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3년간의 유학생활을 했다. 2007년 귀국 후에는 가바사와 심리학 연구소를 설립했다. 페이스북, 메일 매거진, 유튜브 등 40만 명 규모의 인터넷 미디어에서 정신의학과 심리학 지식을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시작하며 지금 당신의 뇌는 최상의 컨디션인가? 같은 일을 더 쉽게 해내는 뇌와 더 어렵게 만드는 뇌. 어떻게 하면 업무를 할 때 의욕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나요?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일할 때 동기부여와 집중력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다. 집중력을 높여서 오늘 안에 이 일을 다 해치우고 싶다라고 바란다. 실제로 시중에 나온 비즈니스 서적들은 상당수가 이러한 주제를 다룬다. 하지만 그런 책들 중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담만 늘어놓거나 객관적 근거나 따라해볼 만한 구체적 방법이 명확치 않은 책이 많다. 심지어 마음가짐만 바꾸면 된다고 주장하는 책도 있는데 솔직히 그런 이야기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뇌과학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뇌의 여러 기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틈틈이 지난 15년간 뇌과학 분야를 연구해왔다. 동기부여나 집중력과 관련된 책들 중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도 많다. 가장 흔한 것이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라든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같은 것. 즉, 마음가짐을 강조한 내용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다르게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일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뇌는 불쾌감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력이나 마음가짐을 끌어모아 불쾌한 일을 계속하면 절대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몇 달이고 계속하면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갉아먹는다. 하지만 뇌가 자연스럽게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만들면 어떨까? 동기부여는 물론 업무 효율과 학습 효율, 기억력이 향상된다. 다시 말해 생활 습관이나 일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내 능력이 몰라보게 향상된다. 도파민만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업무에 가장 잘 맞고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뭔지 알고 그것을 활용하면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최소화될 수 있다. 억지 노력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말이다. 이 책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하우를 다양하게 익힐 수 있게 구성했다. 실제로 뇌의 작용은 무척 복잡하지만 이 책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했다. 1장 의욕과 열정의 행복물질 도파민. 뇌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은 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쟁취해 손에 넣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분비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참으로 무미건조한 이야기지만 도파민 분비는 곧 행복이라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된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면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우리는 행복에 젖는다. 참고로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된다. 목표를 세울 때 마음이 들뜨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의욕이 나지 않아 힘든 사람은 이제부터 소개할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을 꼭 실천해보자. 우리의 뇌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뇌에 의욕이 생기게 하려면 의식적으로 보상을 주면 된다. 특정한 행동을 한 뒤 쾌감을 얻으면 뇌가 기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쾌감을 얻고 싶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게다가 두 번째 행동에서는 전보다 더 큰 쾌감을 얻고자 연구를 한다. 결과적으로 더 큰 쾌감은 얻어진다. 그러면 세 번째에는 두 번째보다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쾌감을 얻기 위한 창의적 연구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당연히 그 사람은 점점 발전한다. 이 일련의 사이클을 도파민의 강화학습이라고 한다. 도파민계가 담당하는 강화학습 구조는 인간이 동기부여를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성장, 진화하는 데 불가결한 뇌 내의 시스템이다. 테크놀로지가 이렇게나 고도로 발전했는데도 인류가 끊임없이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강화학습과 연관이 있다. 2장 집중력과 기억력을 끌어올려야 할 때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은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아드레날린과 함께 투쟁과 도피에 대한 반응을 낳는 물질이다. 심박수를 직접 증가시키는 등 교감신경계를 움직여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근육의 순발력을 높인다. 원시인이 야산을 걷다가 갑자기 포악한 검치호랑이와 맞닥뜨렸다고 가정하자. 당장이라도 덮칠 기세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그때 그의 머릿속에 측두엽 내측 안쪽에 존재하는 편도체가 이 외부 자극이 불쾌한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뇌와 골격근에 혈액이 퍼진다. 싸우든 도망치든 순발력이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뇌와 몸을 준비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역할이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각성도와 집중력이 올라간다. 멍하니 있던 뇌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싸울지 도망칠지 순간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뇌의 능력도 크게 올라가는 것이다. 또한 노르아드레날린에는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작용도 있다. 일종의 진통작용이다. 호랑이와 싸우다 팔을 긁히면 맹렬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통증에 괴로워하기만 하면 잠시 후 목에 물려 죽을지도 모른다. 위기 상황에서는 다소 상처를 입어도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뇌의 작용으로 통증이 진정되면 생존을 위한 싸움을 지속하거나 그만두고 줄행랑 칠 수 있다. 그렇기에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목숨이 걸린 긴박한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나 베타 엔돌핀 등 기타 진통 효과가 있는 뇌 내물질이 함께 분비된다. 다만 노르아드레날린의 역할도 적지 않다는 말이다. 노르아드레날린에 의한 동기부여는 단기적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마감을 설정하면 업무 효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 3장. 신체 능력과 몰입 에너지가 필요할 때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이름도 비슷하다. 둘 다 공포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 호르몬이다. 하지만 두 호르몬이 완전히 같진 않다. 주로 뇌와 신경계를 중심으로 활약하는 것이 노르아드레날린이고, 뇌 이외의 신체 장기, 특히 심장과 근육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드레날린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뇌 내를 비롯한 전신에 존재한다. 다만 비율을 보면 노르아드레날린 수용체는 뇌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전신의 장기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심근과 평활근 등의 근육에 많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심장과 근육을 중심으로 활약한다. 한편 아드레날린은 집중력 증강 효과와 기억 정착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어 뇌의 내정신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승부물질인 아드레날린은 흥분, 분노와 함께 분비된다. 그래서 신체 기능을 순간적으로 증진시킨다.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궁지에 몰려도 폭이 말라. 승부물질 아드레날린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과도한 흥분이나 긴장은 심호흡을 하면 진정된다. 여기서 아드레날린 스위치를 끄는 7가지 습관을 기억하라. 1번. 사람을 흥분시키는 오락은 적당히 한다. 2번. 목욕이나 샤워는 40도 이하의 물로 한다. 3번. 잠들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4번.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지 않는다. 5번. 느긋하게 시간을 보낸다. 6번.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7번. 적극적으로 휴식한다. 4장. 스트레스 줄이는 치유 물질, 세로토닌. 세로토닌의 합성과 분비는 해가 뜨면 활발해지고 오후에는 밤이 됨에 따라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논렘 수면,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 수면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전혀 분비되지 않는다. 해가 떠서 태양빛의 자극이 망막에서 봉선액으로 전달되면 세로토닌이 합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로토닌에서 발생하는 임펄스, 즉 신경 내 정보 전달이 뇌 전체에 퍼져 뇌를 시원한 각성 상태로 만든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면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듯 빛 자극에 의해 세로토닌이 활성화돼야 뇌 전체가 하루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즉, 세로토닌으로 쾌적한 하루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햇볕 쬐기. 두 번째, 리듬 운동.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소리에 맞춰 하는 리듬감 있는 운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워킹, 조깅, 계단 오르기, 목 돌리기, 수영, 골프 스윙 연습, 심호흡 등이다. 또 리듬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손발을 움직여야 할 필요는 없다. 리듬을 타고 있다면 낭독이나 독경,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것으로도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하는 워킹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15에서 30분 정도 약간 빠른 걸음으로 바깥을 산책하자. 이렇게만 해도 햇볕 쬐기 리듬 운동이 되니 일석이조다. 또 리듬 운동은 최소한 5분 이상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길게 이어지면 신경이 피로해져 역효과가 난다 한다. 그러니 30분 이상 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꼭꼭 씹어 먹기다. 씹어 먹기는 턱 근육이 리듬감 있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이므로 이것도 일종의 리듬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아침밥을 20번 이상 씹어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쉽지 않다. 바빠서 시리얼이나 영양음료를 위에 들이붓고 끝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식으로는 당연히 꼭꼭 씹어서 먹을 수가 없다. 대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밥을 먹을 여유가 없다. 즉, 햇볕을 쬐지 않는 데다 꼭꼭 씹어 먹지도 않는다. 그러니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생활 습관을 이중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해도 아침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껌을 씹는 것도 방법이다. 껌을 씹는 행위는 세로토닌 분비에 효과가 있고 실제로 세로토닌은 긴장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 세로토닌 생성은 주로 오전 중, 특히 아침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개한 세로토닌 활성법도 오전 중에 특히 아침에 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밤에는 이 활성법을 실천해도 별 의미가 없다. 아침에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느냐 마냐는 오전 업무, 나아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업무에 확연히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감동의 눈물에는 치유 효과가 있다. 공감력을 키우면 세로토닌 신경이 단련된다. 평소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해 두면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5장. 완벽하게 재충전시켜주는 수면물질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뇌신경뿐 아니라 맥박, 체온, 혈압을 떨어뜨림으로써
수면과 각성 리듬을 잘 조정하여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한다. 온몸의 장기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멜라토닌은 수면 물질 또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쾌적한 수면을 선사하는 7가지 습관. 1번. 침실을 어둡게 하고 잔다. 2번. 자기 전에 약간 어두운 방에서 긴장을 푼다. 3번. 자기 전에는 형광등 불빛을 피한다. 4번. 심야에 편의점에서 잡지를 읽지 않는다. 5번. 자기 전에 게임,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지 않는다. 6번. 낮 시간에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킨다. 7번. 아침에 햇볕을 쬐다. 6장. 영감과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의 절전, 저루섬유와 교감신경의 절전섬유, 그리고 운동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역할을 한다. 교감신경이 엑셀이라면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 아드레날린으로 엑셀을 밟았다면 아세틸콜린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다. 그 밖에도 아세틸콜린은 전뇌 기저부에서 되뇌피질, 되뇌변연계, 시상 등에 투사하여 인지기능, 즉 사고, 기억, 학습, 주의력, 집중력, 그리고 각성과 수면, 시터파 발생, 정동기억 등의 기능도 맡고 있다. 즉 일을 할 때 인지기능과 영감, 작업 효율, 창조력, 발상력 등과 관련된 뇌내 물질이다. 아세틸콜린을 조절할 수 있으면 일의 효율을 높이고 영감을 얻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는 말이다. 아세틸콜린의 원료는 레시틴이다. 그래서 레시틴이 부족하면 아세틸콜린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는다. 식사를 통해 레시틴을 충분히 섭취하면 아세틸콜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뇌에 좋다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해도 혈액-뇌관문이라는 뇌의 관문에 막혀 뇌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레시틴은 뇌 내 이행성이 높다. 그래서 식사로 섭취한 레시틴은 뇌로 잘 전달되어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된다. 레시틴이 부족하면 아세틸콜린이 충분히 생성되지 못할 수 있으니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레시틴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재료는 달걀 노른자와 대두다. 곡류, 특히 현미, 간, 땅콩류에도 들어있다. 즉 달걀 덮밥과 두부 된장국 같은 평범한 식사를 하면 레시틴이 부족할 일은 거의 없다. 또 레시틴은 유화라는 독특한 작용을 한다. 이것은 기름을 녹이는 작용이다. 카레에 두유를 약간 넣으면 부드러운 맛이 난다. 또 기름기가 있는 국에 두부를 넣으면 표면의 유막이 국 전체에 녹으며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두가 원료인 두유는 레시틴이 풍부하다. 레시틴은 유화작용에 의해 혈관벽에 부착된 콜레스테롤을 녹여 동맥경화를 방지한다. 간의 지방을 분해함으로 지방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레시틴은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영양소이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하도록 하자.
평범한 가정식을 잘 챙겨 먹으면 레시틴을 매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감기약, 비염약, 지사제 등에 포함된 디페니드라민이나 스코폴라민이라는 성분은 항콜린 작용을 하여 아세틸콜린을 억제한다. 감기약을 복용했는데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나 졸려서 혼난 경험이 없는가? 아세틸콜린이 억제되어 나오는 증상이다. 감기 기운이 있으니 감기약을 미리 먹어둬야지. 이렇게 생각해 아세틸콜린을 억제하는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먹으면 뇌가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시험 직전에 감기약 복용에 신중해야 한다. 감기를 낫게 하려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휴식과 충분한 수면이 가장 효과적이다. 감기약을 먹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므로 당연히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주의력이 떨어져 추돌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 또 감기약 중에는 콧물을 멈추게 할 목적으로 항히스타민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든 것도 있다. 이것도 머리를 멍하게 만들고 졸음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조심해야 한다. 감기약을 꼭 복용해야 한다면 복용 후에는 집에서 느긋하게 쉬자. 요약하자면 아이디어가 퐁퐁 솟아나는 아세틸콜린을 위해서는 30분 이내의 낮잠이 효과적이며 금연을 추천한다. 7장 효율을 2배 높이는 뇌 내 마약 엔도르핀. 엔돌핀은 행복감을 안겨준다. 뇌를 쉬게 해 주의 집중력, 기억력, 창조성 등 다양한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 명상이나 좌선을 하면 깨끗한 알파파가 나온다. 명상은 마음을 평온하고 잔잔하게 해주므로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의식이 맑아지며 때로는 뛰어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엔돌핀이 나오는 상태다. 즉, 엔돌핀에 의한 치유 효과와 뇌 활성화 효과를 얻은 순간이다. 또 엔돌핀은 마음을 쉬게 하는 효과뿐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해 신체 회복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그뿐 아니라 암과 싸우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NK세포 활성을 높이고 멜라토닌과 함께 최상의 치유 물질이 된다. 그럼 알파파는 언제 나올까? 클래식 음악 들을 때, 좋아하는 음악 들을 때, 흐르는 냇물 소리 들을 때, 바다나 단풍 아름다운 풍경 볼 때,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상쾌한 바람이 불 때,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하며 편안히 있을 때,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마음이 평온할 때, 명상, 요가, 좌선을 할 때. 요컨대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 알파파가 원활하게 나오며 그에 따라 엔돌핀도 활발히 분비된다. 다만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와도 TV 시청이나 게임을 하며 휴식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TV를 끄고 음악을 들으며 소파에서 반려동물과 교감을 나눠보자. 이러면 이완된 시간이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한다. 마치는 글. 인간의 뇌 구조는 아주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다. 쾌감 추구, 불쾌감 회피. 쾌감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과 엔돌핀이 나온다. 이것들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 상상력 등 뇌 기능을 크게 높여준다. 반대로 불쾌 자극을 받으면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것들은 집중력, 순발력을 높여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다. 다만 지나치게 오래 분비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몸과 마음을 망친다.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뇌 내 물질을 적당량 분비시키려면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꼭 필요하다.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숙면을 취하고 오전에는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킨다. 낮에는 아드레날린 덕분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드레날린 스위치를 끄고 푹 쉰다.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일도 열심히 하고 휴식도 충분히 해서 다음 날도 100% 열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이런 뇌내 물질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업무 방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까지 뇌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뇌내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하나씩 실천해보면 지금보다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노력을 짜내지 않아도 뇌 내 물질이 알아서 일해줄 테니 말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업무 능력 향상법이나 업무 효율 높이기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일을 빨리 해치우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인 나는 그렇게 일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여러분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길 바란다. 그런 바람으로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들을 소개했다. 인생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뇌를 최적화한다는 것도 어쩌면 산 꼭대기까지 한 걸음에 뛰어 올라가기보다 주위 경치를 살피며 즐겁게 산행하는 과정과도 비슷하다. 억지로 일하는 것은 일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친다. 이 책에서 소개한 업무 방식과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일에도 마음과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하는지 더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